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52페이지의 1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52페이지. 준선형 효용함수인데, 효용함수에다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vx 플러스 y. 뒤에 뭐 단서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단서를 줘야 됩니다. vx는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는데, b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는 것을 단조성이라 그랬어요. 한계 효용이 0보다 크다. 두 번째, 두 번 미분했다. 한계 효용을 또 미분했더니 마이너스 값이다. 이 말은 기울기가 이제 감소한다는 얘기죠.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거예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은 한계 효용이 일정해야 선형이니까 적어도 선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선형이다. x제 한계형은 체감하는 반면에 y제 한계형은 일정하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 두 재화가 x는 10,000원, y는 5,000원, 소득은 100,000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값의 수요가 이제 보통 수요를 줘버렸습니다. 5단위, 10단위 이렇게. 값의 소득이 200,000원으로 증가한 경우 값의 수요는 어떻게 변하겠냐. 일단 소득이 지금 원래 100,000원인데 200,000원으로 100,000원 늘었어요. 그랬을 때 값의 수요는 어떻게 변하겠냐. 두 번째, 값에게 x제 한 단위당 2,000원을 보조한다. 밑줄. 그러면 원래 10,000원짜리인데 2,000원 보조하니까 가격이 이제 8,000원으로 네, 쏘세요. 8,000원으로 떨어졌다 이거죠. 그럼 예산선이 완만하게 바뀔 거고 x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보조하려고 한다. 이건 뭐예요? x제 가격 보조죠. 가격 보조. 이때 필요한 보조금과 같은 액수를 밑줄. 항상 다른 것과 비교하려면 보조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으로 보조하는 거 밑줄. 현금 보조. 그래서 가격 보조와 현금 보조 비교 문제인데 물론 항상 보조 금액이 같다는 전제가 있어야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고, 갑의 입장에서는 어떤 보조 방법이 유리하겠냐. 결국 뭐 보자는 거예요? 갑의 소비자가 효용이 어떤 게 더 크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효용 측면에서 두 가지 정책 비교해라 이건데, 첫 번째부터 잠깐 보시면 준선형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vx 플러스 y 이렇게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어제도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MRS 구해보면 이거 미분 두 번 미분하게 지금 미분 프라임, 더블 프라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투 프라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면 MRS XY는 MUY분의 MUX고, 그래서 요걸요. MUY는 1이고 MUX는 요거 한 번 미분한 거니까 B 프라임 X 이렇게 될 것이고, 요게 뭐와 맞아떨어지면, 재화의 상대 가격과 맞아떨어지면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맞아떨어지면 효용 극대화가 달성된다는 얘기고, 이게 예산선상의 점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선과 연립을 해야 되고, 요거를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해서 나오는 것이 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효용함수가 로그함수로 줬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었는데, 보통 수요를 이건 찾을 수가 없겠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효용 극대화점에서 이 두 재화의 상대 가격, 요 재화의 상대 가격에 의해서 요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지, 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소득 M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x제 소비량이. 그래서 이거를 입실론 mx가 0이다 이렇게 본 거죠. 소득 효과, x제 소득 효과가 0이다. 그 말은 소득이 아무리 변해도 x제 소비량이 최초의 소비점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xy 두 재화 평면에서 최초 예산선이 있고, 뭐 10,000원, 5,000원, 뭐 100,000원 이러니까 10,000원, 5,000원, 100,000원 이렇게 해서 요런 예산선이겠죠. 그래서 최초 예산선이 이거고, 이 예산선이 버짓 라인이 이건데, 이 예산선에서
최초의 선택점이 그러니까 5, 지금 뭐 이랬어. 5,10이랬어. A점이 XJ가 5개, YJ가 10개 뭐 이렇게 소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소득이 얼마로 20만 원으로 늘었으니까 소득이 추가로 델타 M이 10만 원이 는 거죠. 10만 원이 이렇게 10만 원이 늘었다. 그러면 이 10만 원을 어디다 쓸 거냐?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XJ 소비에는 전혀 영향을 못 주니까 소득 변화가 YJ만 전적으로 다 쓰이겠죠. 그래서 요 델타 M이 PY 델타 YJ 소비에 쓰일 거고 그게 10만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YJ 가격은 지금 XJ가 10,000원, YJ가 5,000원이니까 5,000 델타 Y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델타 Y는 요게 20단위가 되겠다. YJ. 그래서 YJ 소비만 원래 5,10인데 바깥으로 나가면 이렇게 소득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XJ는 똑같고 YJ만 어떤 점으로 5단위 여기가 20단위니까 5,30으로 이렇게 갈 거란 얘기죠. 5,30으로 이렇게. 그래서 무차별선을 이렇게 뭐 그리면 되고 이런 점으로 갈 거다. 소비 선택점을 우리가 찾아본 거예요. 전부 다 YJ 소비로 갔다. 이런 소비 선택점이. 그래서 이 ICC라는 개념을 요 준선형 효용함수에서 알고 있는지 물은 그런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보조와 소득 보조 문제인데, 최초의 예산서는 좀 가파른 형태로 나올 것이고, XJ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XJ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어? 이게 최초의 버짓 라인인데, 이 예산서는 어떻게 바뀌었어? XJ 가격이 10,000원인데, 얼마로 바뀌었냐면, 8,000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YJ 가격은 똑같고, 요게 소득은 뭐 M, 소득은 10만 원, 이렇게 M 주어져 있는 거 그대로고.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새로운 예산선이 가격 보조 후의 예산선이죠. 가격을 보조했을 때 단위당 2,000원씩 가격 보조했을 때 예산선이야. 원래 예산선을 좀 가파르게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보고 새로운 예산선을 이렇게 완만하게 표시를 하면 L0, L1 이렇게 표시를 하고, 최초의 선택점이 뭐 5,10 뭐 이래서 최초의 선택점을 하나 표시를 이렇게 합시다. A점에서 최초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물론 여기 50이고요. 이런 선택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격 보조 이후에 선택점을 뭐 효용함수를 주지 않았으니까 선택점 어딘지 알 수 있겠어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아무 점이나 한 점 찍고,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뭐 탄력도가 정확하게 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점이나 하나 찍으면 돼. 이런 점이 B점으로 우리가 예컨대 같다. 그러면 보조 금액을 평가할 때 항상 보조 금액이 요게 이제 최초의 선택점이고, 나중에 뭐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 해놓을까요? 요 B점이 가격을 보조했을 때 보조 이후의 선택점이에요. 이 가격 보조 이후의 선택점, 이 선택점을 중심으로 수평 수직의 점선을 쫙 보내서 보조 금액을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XJ로 평가하면 요게 보조 금액이 되고, YJ로 평가하면 요게 보조 금액이 돼요. 요렇게. 그러면 선택점이 이 점이니까 이 점과 이 점은 무차별선으로 다 연결할 수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보조 금액만큼, 보조 금액, 가격 보조 시 보조 금액만큼 똑같이 현금으로 보조하게 되면 최초의 예산선 L0가 이렇게 나갈 거란 얘기예요. L2 예산선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효용 변화를 알기 위해서 무차별선을 집어넣어 보면 최초의 어떤 점에서 이런 A점에서 이렇게 무차별선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B점에
B점에는 요 라인 1에 대한 접하는 예산선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선을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요 예산선은 요 가격 보조 이후에는 최적 선택점이긴 하지만 요 현금 보조 시는 최적 선택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XJ에 대해서 가격 보조하게 되면 먼저 예산선이 변하고요. 항상 이렇게 표현할 예산선이 어떻게 변한다? L0에서 L1으로. 두 번째, 선택점이 바뀌었다. 새로운 선택, 소비자의 최적 선택이 바뀐데 어떤 점에서 A점으로 B점으로 갔다.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조 금액을 반드시 어디서 평가를 해야 된다? 보조 금액을 가격 보조 후에 선택점. 요 선택점은 어떤 점인데? B점인데 B점으로부터 수평수직의 점선을 그어서 최초의 예산선과 만나는 점까지가 보조 금액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조 금액은 요 AB가 아닙니다. 요 점이 A점이고 지금 요 나란하게 지금 그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보조 금액을 예를 들어서 요 점을 B 프라임점 이렇게 한다면 BB 프라임 이런 게 보조 금액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택점으로부터 최초의 버짓 라인까지, 최초의 예산선까지 거기가 보조 금액이고 여기서는 지금 BB 프라임의 선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보조 금액이 동일하다 할 때 소득으로 보조하게 되면 소득 보조는 예산선이 L0에서 L2의 예산선으로 갈 것이고 보조 금액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효용 변화를 보면 효용은 자 B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B점에서 효용 MRS를 평가해 봤을 때 어떤 B점에서요. MRS는 MUY분의 MUX일 텐데 MUY분의 MUX 이게 재화의 상대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PY분의 PX 요 재화의 상대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요 상대가격이 훨씬 더 MRS보다 더 크죠. 그래서 절대값이 요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결정되니까 요 PX분의 MUX, PY분의 MUY 이렇게 해서 1원당 X제 지출에 따른 한계 효용이 1원당 Y제 지출에 따른 한계 효용보다 어때요? 더 작죠? 이거 다시 한번 써주세요. MUX, 여기 PX, MUY, 여기가 PY,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런 상태가 지금 현재 어떤 점에서, 요 B점에서 현재 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X제 소비를 뭐하고 줄이고, X제를 줄이고, Y제 소비를 늘려야 효용이 더 커지게 되고, 언제까지 X제 소비를 점점 줄이면서 요게 같아질 때까지 가는 게 요런 점이다. 그래서 요런 점이 C점이 되고 C점. 효용은 최초의 보조 이전에 그 다음에 가격 보조 이후에 그리고 현금 보조 이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보다 현금 보조가 가격 보조보다 더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뭘 선택하겠다? 갑은 당연히 현금 보조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문제에서 항상 결론은 또 얘하고 이제 비교 문제니까요. 결국은 가격 보조 시하고 현금 보조 시에서 효용은 현금 보조가 더 우월하니까 소비자는 이걸 선택하겠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이 보조, 가격 보조 X제의 값을 지금 떨어뜨려서 2,000원씩 깎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요 X제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소비 권장의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얘가 더 열등한 점이죠. 그래서 X제 소비 권장의 목적, 뭐 이걸 온정적 간섭주의 이러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가격 보조가 더 우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뒤에 저기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결 이런 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별표하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17번 문제를 좀 볼게요. 이 문제는 뭐 이제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론을 미시적으로 좀 낸 건데, 투자자 A는 확정 수익률 6%인 무위험 자산과 밑줄, 무위험 자산, 위험이 없는 자산, 안전자산 써놓고 6%다 수익률이. 위험은 없으니까 시그마는 없죠. 기대 수익률은 9%고 표준 편차가 3%인 위험자산 밑줄, 위험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9%로 좀 높지만 위험이 3%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전 자산을 투자한다. 투자자 A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1이고 이 위험자산을 X만큼 투자한다 밑줄. 그러면 위험이 없는 안전자산에는 전체 1이니까 1-X만큼 안전자산에 투자하겠죠. A가 보유한 시장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 밑줄 RP라고 쓰고 있습니다. 표준 편차는 시그마 P 이렇게 관계식을 도출해봐라. 그래프를 활용해서 위험성의 가격 밑줄. 위험성의 가격. 기본적으로 내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기대 수익을 얼마나 포기해야 되냐. 이게 위험성의 가격이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라고 했고, 수직 축에는 RP, 수평 축에는 시그마 P로 표시해봐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험자산을 뭐라고? X만큼, 그리고 안전자산은 무위험자산, 안전자산은 1-X만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지금 위험자산은 수익률이 9%고 안전자산은 6%고 위험은 얘가 지금 3%의 위험이 지금 위험자산에 있고, 이렇게 지금 전제에서 지금 설문을 정리를 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고요.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뭐 물었냐면 요 RP하고 요것과 그 다음에 시그마 P 요의 관계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했어요. 자, 보면 거기 그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의 관계에서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RP는 기대 수익률은 지금 위험자산에는 9%만큼 수익률이, 안전자산에 6%의 수익률이 있다. 그래서 안전자산의 6% 수익률에 대해서 얼마만큼? 1-X만큼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고, 투자 금액이 이거고요. 수익률은 이거고, 수익률 곱하기 투자 금액. 그리고 9%의 위험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투자 금액이 X만큼 투자를 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렇게 좀 봅시다. 시그마, 위험성, 시그마 P. 위험성은 어디에만 있어요? 위험자산에만 있는데 3%다. 그래서 3%가 어떤 자산에 X만큼 위험자산을 투자하는데 3%만큼은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관계를 찾아봐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여기가 -6x, 9x니까 3x 그리고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 요걸 요렇게 3x하고 3x 같으니까 여기다가 바로 시그마 P를 넣어버리면 요 기대 수익률과 위험성과의 관계를 바로 찾을 수 있다. 두 식을 연립해서 결론은 뭐예요? RP는 여기가 시그마 P 플러스 6 요게 요 기대 수익률과 뭐의 위험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의 관계다. 요거를 조금 더 잘 보려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되는데, 요 그래프는 여기가 위험이고 시그마 P, 위험도
여기는 뭐고요? 수익률이고, 그래서 RP 수익, 기대 수익. 관계를 한번 찾아보면, 위험자산은 지금 3%하고 9%니까요. 3%의 위험을 감안하면 9%의 기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이겠어요. 자, 안전자산은 뭐예요? 안전자산은 6%에 뭐만 있어? 기대 수익만 있으니까 여기 6% 하면 6%, 여기 9%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안전자산의 선택점이겠죠. 위험은 제로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게 지금 뭐가 되겠어요? 투자 궤적이 되겠죠. 안전자산, 위험자산을 골고루 투자하게 되면 이 투자 궤적상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야. 여기는 물론 3%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찾은 거죠. RP는 지금 시그마 P 플러스 6 이렇게 요걸 찾은 거지. 두 번째는 문제 두 번째, 위험성의 가격 그랬어요. 위험성 가격. 그 위험성의 가격은 내가 위험을 줄이는 대가로 수익을 당연히 포기해야 될 텐데, 여기 보세요. 위험을 내가 이만큼 줄인다면 수익은 뭐만큼 포기해야 돼? 요만큼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곡선에 뭐가 위험성의 가격이 되겠어요? 위험에 대한 대가. 뭐예요? 기울기가 1이지. 기울기 1이죠. 그래서 1만큼의 위험성의 가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A의 효용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효용함수의 특성을 설명하고, 효용함수는 거기다 미니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레온티어프형 효용함수예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최적 기대 수익률과 위험 표준 편차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용함수가 미니멈 RP B 마이너스 시그마 P인데 그 B가 10%니까요. 두 번째는 효용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미니멈 RP 기대 수익하고요. B 마이너스 10% 이렇게 B 마이너스 시그마 P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런데 요게 10%야. 그래서 10 지금 퍼센트를 다 빼버리고 그냥 숫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게 XY라고 했을 때 X가 적으면 X가 효용을 결정하고 Y가 적으면 Y가 효용을 결정하고 좀 이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다면 아무거나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소비자의 최적 선택은 항상 두 개 첨점, 꼭지점에 우리가 궤적을 찾잖아요. 그 최적 선택은 항상 그 꼭지점에 궤적에 나오잖아요. L자형에. 그래서 얘하고 RP하고 뭐가 같으면 10 시그마 P가 같으면 소비자가 최적의 선택이 이루어질 거예요. 항상 이 궤적상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봤을 때 요게 시그마 P고 여기가 RP고 이랬을 때 자 보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우하향하는 직선이죠. 이게 수직축, 요게 수직, 요게 수평축.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우하향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서 요런 형태로 0,10, 10,0 이렇게 요런 궤적을 찾을 수가 있겠고, 이게 꼭지점의 궤적이고요. 얘는 위험은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재화죠. 위험은 비재화고 얘는 좋은 거기 때문에 효용의 변화 방향이 얘는 똑같은 위험을 감안해야 되면 기대 수익이 높으면 좋고 기대 수익이 똑같은 기대 수익이라면 위험은 낮추면 낮출수록 좋죠. 그래서 효용의 변화 방향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이게 벡터의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고 항상 효용의 증가 방향에 대해서 오목하게 결정되니까 무차별선을 그려보면 이런 형태의 무차별선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디로 가면
효용이 여기 여기로 가면 효용이 더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무차별선을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도 구했고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도 구했어.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두 개가 맞아 떨어지면 이제 제약하에서 투자 궤적하에서 어떤 점이 최적 이 사람의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P고 여기는 RP고 여기가 이렇게 10,0, 0,10 이렇게 있고 여기가 지금 예컨대 6으로부터 시작해서 우상향하는 게 있는데 어디서 9에서 끝나고 이렇게 3이고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좀 정확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 지금 3이고 여기서 6 안전자산 여기는 위험자산 이런 투자 궤적이 이렇게 있겠죠. 여기는 9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차별선을 계속 바깥쪽으로 그릴 때 결국은 밀어내면서 이 투자 궤적상의 한 점이 이렇게 선택이 될 것이고요. 이런 한 점이 선택이 될 것이고 그 한 점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 두 곡선을 다 알기 때문에 저 곡선 하나 가져오고 RP는 뭐예요? 저기 시그마 P 플러스 6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여기요 RP는 10 마이너스 시그마 P 이렇게 되니까 이 시그마 P는 4가 돼서 시그마 P는 2가 되고요. 위험은 그 다음에 위험이 2면 얘는 4가 돼야 되겠죠. 얘가 8이죠. 8. 그래서 RP는 8이 되고. 그래서 위험과 기대 수익을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위험은 시그마 P하고 RP 2를 2,82 되겠죠. 그래서 요 점 자체가 뭐가 된다고? 요 2가 되고 여기는 8이 되고 뭐 이렇죠 지금. 이렇게 2,8이 최적 선택점인데 최적 선택점에서 지금 또 뭘 물었냐면 먼저 효용함수의 특징은 아까 우리가 다 말씀드렸고 기대 수익률과 표준표차를 구해라 그랬고 다 구했어요. 2,8. 그 다음에 A가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 재산의 얼마만큼을 위험자산에 투자하겠냐. 그래서 이 점은 예컨대 요런 점을 A점, 뭐 요런 점을 B점 그러면 요런 점은 모두 안전자산, 모두 위험자산 이건데 요거는 골고루 할 텐데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전체에 대해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죠. 요거하고 같은 거죠. 전체 요거에서 요만큼은 무슨 자산? 전체가 다 위험자산이니까 위험자산에서 이렇게 줄이면 이게 안전자산의 비중이 되고요. 요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안전자산의 비중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안전자산인데 여기로 간다는 것은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위험자산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위험자산, 3분의 1은 안전자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뭐 어렵지 않은 건데 포트폴리오 이론을 우리가 토빈의 포트폴리오 이론을 뭐 거시해서 안 하고 넘어왔는데 뭐 간단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효용함수를 좀 집어넣어서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보시면 뭐 다 되겠고 처음에 그 예시답안의 설문일에 기대 수익률과 표준편차의 관계식 그거 좀 봐두시고 오른쪽에 56페이지 오른쪽 단에 보면 A의 효용함수의 특징이 있는데 다 설명을 드렸어요. 거기 밑줄을 그어놓읍시다. 레온티에프 효용함수는 거기 RP하고 시그마 P 중 작은 값을 통해서만 효용이 정해진다. 두 번째, 비재화의 성격을 갖는 게 뭐냐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58페이지 18번 보시면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 중에는 수입 자동차, 저가 자동차다 밑줄, 그리고 고가 자동차가 있는데 저가 자동차보다는 고급 자동차, 고가 자동차가 더 많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시장에 고급 자동차가 더 많이 돌아다니더라 이것이에요.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이유를 경제 원리에 입각해 설명해 봐라.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저가 자동차, 고가 자동차 밑줄 그으세요. 수송 비용은 똑같다. 사실 뭐 현실은 다를 거예요. 비싼 차는 수송 비용이 훨씬 보험료나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비쌀 텐데,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송 비용은 동일하다고 했고, 두 재화에 대한 소득 소비 곡선은 직선이다. 이 소득 소비 곡선이 직선이라는 것은 소득 변화에 따라서 두 재화 소비량이 소비의 비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간주하는 건데, 사실은 뭐 소득 소비 곡선이 꼭 원점의 반직선일 이유가 있어요. 수직선일 때는 직선 아닌가? 수직선도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걸 뭐 정확한 표현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체 효과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소득 효과를 반영할 때 원점적으로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게 그때 수직선으로 떨어지면 어때? 떨어질 수도 있지. 근데 원점적으로 오는 걸로 우리가 간주해서 평가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위에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리고 유사한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 이랬는데, 그 저가 자동차를 XJ라 합시다. 고가 자동차를 YJ라 하고, 저가를 XJ, 고가를 YJ 이렇게 해서 거기 봐버릴 예시답안을 좀 보면서 몇 개 체크해버리고 그냥 그래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수송비는 동일하다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제 설문의 정리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을 간단하게 여러분 쓰세요. 문제 다 있는데 정확하게 쓸 필요는 전혀 없고, 그 소비자 선택의 기본 원리 별표. 기본적으로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하기 때문에 요 상대 가격 그리고 한계 대체율 일치하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그리고 교역을 하게 되면, 국가 간의 교역을 하게 되면 교역 이후에 재화의 상대 가격이 변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해외에서 물건 사오면 저가나 고가나 운송비가 똑같이 들어도 뭐가 달라진다고요? 상대 가격이 달라진다. 그러면 거기다가 별표하고 가격 효과에다가 항상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 정리가 나와 있어. 가격 효과란, 두 번째 대체 효과란, 대체 효과 실질 소득은 일정하다 밑줄. 그 실질 소득이 일정한 거를 최초의 소비점을 소비하는 것을 슬러치키가 실질 소득이 일정하다고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최초의 효용을 달성하는 것이 실질 소득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힉스식의 생각이라는 거죠.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이 동일할 때 상대 가격이 동일할 때 실질 소득 변화에 따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다. 기본적으로 뭐 방금의 이제 분석에 그 필요한 얘기들은 분석의 기초 부분들은 다 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뭐냐라고 가격 효과를 우리가 정의를 했고, 설문에서 보면 PY분의 PX, 요게 이제 수입하기 전에 현지에서 수입자와 고가 자동차와 저가 자동차의 가격 비율이라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입이 되면 YJ에도 운송비가 붙고요, XJ에도 운송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 운송비가 크기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붙일 수가 있을 거고, 요게 이제 상대 가격이,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제 이거 국내에 들어온 거예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고가 자동차와 저가 자동차의 소비 비율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요게 커진지 작아진지 알고 싶다면 하나에서 하나를 빼버려서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는 이제 분모를 통분을 하면 PY 플러스 S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PY, PX. 여기 PY, PX 그대로 있을 거니까 S로 묶고, 뭐가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SPX 마이너스 SPY니까 PX가 앞에 있고요, 마이너스 PY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x제가 무슨 자동차를 했어요? 저가 자동차를 했고, y제는 고가 자동차를 했으니까, 요게 더 가격이 비싸서, 요게 부등호 방향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뭐가 얘보다 얘가 더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얘기죠. 상대 가격이. 그 말은 결론적으로 py분의 px 얘하고 py 플러스 s, px 플러스 s 요게 요런 방향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응? 그쵸? 그 말은 얘보다 얘가 더 x제 상대 가격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y제 쪽에서 보면 얘가 더 저렴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입이 되면서 x제는 더 값이 비싸졌고 y제는 더 값이 싸졌기 때문에 시장에 y제가 더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이게 뭐 대체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대체 효과를.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체 효과도 있지만 가격이 변하면 소득 효과도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Y 평면이 있고 최초의 산선이 지금 요 운송비가 다 붙어서 들어올 거니까 처음에는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처음에 요 PX, XJ 가격분의 소득 인컴이고요. 요 PY, YJ 가격분의 소득의 인컴이다. 최초의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데요. 들어와. 이게 이제 현지 가격의 상대 가격인데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와? X제도 비싸게 들어오고 Y제도 운송비가 붙어서 비싸게 들어올 텐데 상대적으로 뭐가 더 많이 비싸진다? X제가 더 많이 비싸진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X제가 훨씬 안쪽으로 이게 들어오고 Y제는 이렇게 이런 식의 예산선이 기울기가 달라지면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PY 플러스 S, M 여기가 PX 아니 PY가 아니라 PX 여기 PX 여기 PY 플러스 S 여기가 M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러면 최초의 소비 비율이 예컨대 이런 점에서 이게 이제 그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찾을 때 여러분 보상을 했잖아요. 이게 변화 이후의 가격선이고 변화 이전에 무차별 곡선을 잡아둘 텐데 중요한 것은 슬러치기와 힉스의 두 가지의 보상이 있고 요렇게 여기까지 되돌리면 무슨 보상? 슬러치기 보상. 힉스는 항상 안쪽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요렇게 안쪽에 떨어져. 그래서 대체 효과를 정확하게 요 한 점하고 한 점을 연결을 해서 대체 효과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무차별선을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런 예컨대 A점에서 최초의 소비를 하고 있다가 그 소비 비율이 이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A점에서 XJ, YJ를 이 비율 하에서 소비하고 있다가 이제 요런 점으로 이제 소비가 바뀌는 게 대체 효과예요. 요렇게 바뀌는 게 대체 효과라고. 그 말은 상대적으로 YJ가 저렴해졌으니까 X 소비를 줄이고 YJ 소비를 늘리는 형태로 지금 갔단 말이죠. 그런데 소득 효과도 발생해. 어떤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XJ가 비싸지고요. YJ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YJ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갔지만 소득 효과라는 것은 예전보다 훨씬 더 두 제와 다 비싸졌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의 실질 소득 효과가 마이너스 실질 소득 효과가 나타나고 실질 소득이 떨어지면 XY 두 재화 소비를 다 줄일 거란 말이죠. 뭐 당연히 이런 점의 선택이겠죠.
요 예산선이 안쪽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예산선상에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대체 효과는 A점에서 B점으로 간 게 대체 효과고, 소득 효과는 직선이다 이렇게 이제 인컴 컨섬션가 뭐 직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요 최종 균형점 C점에서 봤더니 소비 비율이 YJ 소비가 훨씬 더 많은 형태로 이렇게 요런 소비 비율에서 이렇게 소비 비율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YJ 소비를 더 많이 하는 형태로, 고가 자동차가 시장에 더 많이 돌아다니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고, 그 똑같은 유사한 사례를 한번 들어봐라 그랬는데 그 뒤에 6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60페이지에 그 최근 지역주의 활성화에 따라서 FTA가 이렇게 많이 체결되고 있는데, 이 FTA 체결 이후에 국가 간의 교역을 보면 이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고가 상품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들어오면서 상대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지금 뭐 이제 삼겹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겹살 가격이 2배가량 뛴 적이 있다 한때, 돼지 목살 가격도 소폭 상승했는데 삼겹살 가격이 워낙 많이 뛰었기 때문에 삼겹살 소비가 크게 줄었다라고 한다면, 삼겹살을 Y제라 하고 돼지 목살을 X제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걸 똑같이 대체 효과, 소득 효과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X제를 돼지 목살, Y제를 삼겹살 이렇게 한다면 둘 다 비싸지니까 예산선이 둘 다 안쪽으로 버짓 라인이 들어올 텐데, 뭐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삼겹살이 더 많이 비싸졌어. 확인해 볼까요? 최초의 예산선은 바깥에 이렇게 있고,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요게 px분의 m이고 py분의 m이다. 이 삼겹살 가격이 크게 뛰었다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고요. 얘도 올라갔으니까 안쪽으로 들어올 텐데, 상대적으로 여기가 크게 안쪽으로 들어오고 얘는 별로, 이렇게 예산선이 기울기를 가지면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 py 프라임 m, 여기가 px 프라임 m 이렇게 바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변화 이후의 가격선을 가지고 변화 이전에 무차별선을 잡아두고 돌려야 되는데, 돌릴 때 이렇게 돌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쪽에 있다가 일로 와야 되니까, 이쪽에 있다가 삼겹살을 많이 소비하다가 적게 소비하는 형태로 가야 되니까
여기로 가면 무슨 보상? 여기가 슬러츠키 보상. 안쪽에서 힉스식의 보상이 이렇게 있을 거란 얘기예요. 힉스 보상이. 그래서 선택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길게 연결을 하면 요런 점, 요런 점 이렇게. 최초의 선택점을 A점, 그리고 이렇게 B점 이렇게 하면 대체 효과만을 반영해서 상대적으로 값이 싸진 목살을 더 많이 소비하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인컴 컨섬션 커브를 이렇게 가정한다면 요런 점이 C점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무차별선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보니까 처음에는 A점에서 요 재화의 소비가 특히 삼겹살 쪽으로 크게 요 소비 비율이 결정돼 있다가 이제 돼지 목살 쪽으로 이렇게 소비 비율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인데 예산선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안쪽으로 들어올 때 어떤 가격이 더 많이 뛰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63페이지 2015년 외교원에 나온 문제인데 봅시다. 노동시장이에요. 여가 소비로 구성된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효용함수다 밑줄 L의 3분의 2승 C의 3분의 1승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컵더글라스네요. 컵더글라스 두 재화의 곱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시간 제약식은 L은 24-H L은 여가 소비니까 24시간 중에 노동 공급하고 남는 게 여가고 예산 제약식이 주어져 있는데 C는 WH는 뭐예요? W 임금률에다가 노동 공급 이게 임금 소득이고 근로소득 그 다음에 N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노동 소득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소비자 A의 노동 공급을 도출하고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임금과 비노동 소득이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 봐라 이렇게 먼저 묻고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 또 가겠습니다. 그 다음 설문도 다 읽어보세요. 닦아야 되니까. 자,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고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설문 일은 뭘 보는 거냐면 여가 소비 재화 소비 모형이죠. 여가 소비 소득 평면에 우리가 보통 이제 노동 공급에 관한 결정을 표현하는데 이제 거시경제학 보면 여가 소비와 소득이 아니라 여가 소비, 재화 소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재화 소비나 소득이나 똑같은 거예요. 소득을 가지고 재화 소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원리가 적용된다는 게 똑같은 거야. 소비자의 최적화입니다. 소비자의 최적화. 얘가 생산물 시장에서는 소비자지만 어디에서는요? 노동 시장에서는 노동 공급자의 소비자 노동 공급자의 최적화다. 기본적으로 maximize, utility, 효용 극대화라는 것이 당연히 소비자 노동 공급자의 행동 원리고 이 효용은 어디서부터 온다? 여가 소비와 재화 소비로부터 온다. 그리고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L의 3분의 2승인가요? 3분의 1인가요? 3분의 2승이고 그리고 C의 3분의 1이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 노동 여가 소비와 재화 소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문제는 제약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제약이 있어요? subject to 이 소비가 어디에 제약을 받아?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 노동소득, 비노동소득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W가 물론 대문자겠죠.
WH 요게 임금소득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비노동소득 이렇게 N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요거 당연히 24시간 중에 노동 공급하고 여가 소비하는 거니까 W는 요 24시간 중에 뭐하고 남는 거예요? 여가 소비하고 남는 것이 노동 공급 시간이고 비노동 소득이 아니겠다. 자, 이게 효용극대화 이제 요 풀면 어떤 평면에요? 재화 소비, 여가 소비 평면에 소비자의 최적화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뭐가 가능해? 미분 가능하니까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 요 MRS, LC 얘하고 뭐가 맞아떨어지면 요 W가 맞아떨어지면 첫 번째 이 효용극대화가 달성되고 이게 두 번째 어느 선상에 있어야 돼? 예산선상에 있어야 되지. 예산선상에. 그래서 두 가지를 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MRS 구해보면요. MRS, LC는 뭐죠? MU 그냥 MUC분의 MUL인데 자 요거 요 3분의 1 분의 3분의 2죠? 베타분의 알파니까 그래서 요 3분의 1분의 3분의 2면 바로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분의 C죠? 요거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MRS 찾는 거, 컵더글라스. AX의 알파, Y의 베타는 뭐라고? MRS가 베타분의 알파, X분의 Y라고. 그래서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W다. 그래서 C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C는 2분의 WL 요렇게 조건식이 하나 나오고 요것과 연립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요것과 자, 이 식을 1식과 요거 1식이요. 요거 1식 요것과 요거를 연립을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WL과 요 C가 공통이니까요. W 여기가 24 마이너스 L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WL은 이거 EW 48 W 마이너스 EWL 플러스 EN 뭐 이렇게 될 거고 WL 넘어가면 3WL이고 L로 정리하면 3 여기 16인가요? 16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3 여기 3WL에서 W 3W 나누는 거니까 3W EN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렇게 요게 뭐예요? 여가 수요 함수죠. 여가 수요 함수를 우리가 도출을 했습니다. 최적의 여가 수요. 자, 그래프에 여가 수요뿐만 아니라 재화 수요도, 재화 소비도 찾아야 되는데, 요게 여가 소비고요. 재화 소비 평면에, 이렇게 예산 집합이 있을 거고, 예산선이, 여기가 24시간 전부 다 놀아버리는 경우, 24시간에서 하나도 놀지 않고 전부 다 노동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네, 선택을 이제 할 텐데, 무차별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고, 콥더글라스니까 반드시 코너 솔루션이 아니라 내부열을 갖습니다. 이런 내부열을 갖고, 이런 점 최초의 A점에서 지금 여가 소비가 얼마? 16 플러스, 여기가 16 플러스 3W분의 EN, 뭐 이런 식의 여가 소비 규모가 결정이 될 것이고, 재화 소비는 여기다 바로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죠. 재화 소비는, 얼마가 나와요? 끝이 없어. 재화 소비는 얼마가 나왔어? 뒤에 예시답안 보면 8W 플러스 3분의 N
3 아니요. 8 플러스 3. 8 플러스 3WAN 그렇죠? 8W 계산을 하면 그 뒤에 나와 있죠? 8W 플러스 3분의 1 맞네. 이렇게 재화 소비와 여가 소비의 최적 선택점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요 C 스타, 요 L 스타 이렇게 최적 선택점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때 효용 수준이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 여가 소비가 아니라 뭐예요? 노동 공급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 시간은 H의 최적 노동 공급 시간은 24에서 뭘 빼버리는 거예요? 여가 소비를 뺀 거니까 24에서 여가 소비는 요거다. 16 플러스 3W분의 2N 이렇게 요걸 뺀 거다. 결과적으로 여기가 8 마이너스 3W분의 2N 이렇게 요게 최적의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거를 노동 공급 곡선을 그려보면 W 임금률에 대해서 노동 공급을 얼마나 하냐. 자, 이게 가장 커봐야 임금률이 올라가면 이제 요 보세요. 요 임금률이 올라가면 요 전체 값은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값이니까 전체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상태가 뭐가 되고요? 8이 되고요. 요 8보다 더 클 수는 없어. 그리고 우상향하는 이런 노동 공급 곡선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다. H 스타. 자, 두 번째 문제를 좀 보시면 A의 비노동소득, 여기서 임금과 비노동소득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거기 보시면 예시답안을 바로 보세요. 예시답안 그쪽에 거기 밑줄 긋시다. 뒤에 3번도 또 묻고 있으니까 임금이 상승하면 밑줄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뭐 당연한 것이고, 여가가 정상제라 가정할 때 임금 상승으로 실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여가를 늘리는 노동 공급을 줄이는 그 소득 효과의 동그라미. 두 번째, 상대적으로 비싸진 여가 소비를 줄이고 노동 공급을 늘리는 그 대체 효과의 동그라미. 그래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고 가정하면 임금 상승 시 노동 공급이 느는데, 그런 가정이 둘 필요가 없이 우리가 앞에서 구한 노동 공급 곡선을 봤더니 임금 상승하면 반드시 늘게 되어 있죠. 그 공급 곡선에 보니까. 그 다음에 비노동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밑줄. 비노동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요게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요 N이요. 비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요거 증가하면 요거 마이너스 값이니까 노동 공급이 감소하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도 A의 비노동소득이 없는 경우인데요. 거기도 그냥 임금 탄력도를 보시면 임금이 1% 늘었을 때 노동 공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도. 그걸 입실론 이렇게 해서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도를 이렇게 그냥 쓰면 임금이 1% 늘었을 때 W분의 DW, 임금이 1% 늘었을 때 노동 공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노동 공급이. 그러면 요거는 다시 dW분의 dH 곱하기 H분의 W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문제에서 우리가 다 구해 놓은 것이 보니까 H가
h가 어떻게 생겼어? 8 마이너스 3w분의 2n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2n 여기서 뭐가 없을 때요? 비노동소득 요 n이 비노동소득 n이 제로야? 문제에서 줬어. 요게 제로야? 그러면 h는 뭐 항상 뭐라는 거예요? 8이라는 얘기죠. 노동 공급이 항상 8이야. 그 말은 임금이 아무리 변해도 이 노동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죠. 왜? 요 w분의 dh가 dw분의 dh가 이게 0이잖아. 상수의 미분값 제로니까. 그래서 임금 탄력도는 제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런 식으로 w가 아무리 변해도 임금이 아무리 변해도 노동 공급이 요 8에서 변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노동 공급이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어제 봤던 콥더글라스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가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걸 한번 보시자고요. 임금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비노동 소득이 없으니까 한번 평면 한번 그려보세요. 비노동 소득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요. 아까 저기 조금 잘못 그렸네. 저기 비노동 소득이 있으니까 여기 바깥으로 여기 나가야겠죠. 요거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죄송해요. 예, 여기가 N 비노동소득이 만큼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비노동소득이 없어. 그래서 여가 소비, 재화 소비 평면에 예산선이 처음에 완만한 예산선에서 이렇게 가파른 예산선으로 바뀌었다고 해봅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임금률이 상승했을 때 얘기잖아요. 지금 임금률이 상승했어. 최초의 예산선이 여기고 그리고 새로운 예산선은 여긴데 예산선 여긴데 자, 변화 이후의 가격을 변화 이전에 무차익선 잡아두고 되돌리는 게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대체 효과를 찾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최초의 선택점 우리가 한 점, 2점을 찍었어. 그러면 이 선택점까지 되돌리면 무슨 보상? 슬러치기. 더 안쪽으로 떨어지면 힉스식의 보상이라 이랬어요. 힉스식의 보상.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대충 그리는데 자, 잘 들으세요. 처음에 이 점이 선택점이라면 나중에 선택점도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콥더글라스이기 때문에 요 예산선이 평행하게 바깥으로 나가면 선택점도 원점의 반직선상에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데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야 되는데요. 요런 점을 지나고 요런 점을 지나도록 무차별선을 그려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있어야 된다. 요 B점이 어떤 점이고 대체 효과를 반영한 점이고 C점이 무슨 점? 소득 효과를 반영한 점이어서 대체 효과가 이만큼, 소득 효과가 이만큼 항상 똑같아서 이렇게 무차별선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대체 효과. 여기서 어디로 가는 게? 여기로 가는 게 무슨 효과요? 소득 효과인데 결과적으로 뭐가 없어? 여가 소비가 최초의 여가 소비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여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뭐의 변화가? 임금률이 아무리 변해도 여가 소비가 불변이야. 그러면 노동 공급, 요 H라고 되어 있는 이 노동 공급도 변화가 전혀 없을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임금이 아무리 변해도 노동공급이 변화가 없는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도가 제로인 상태라니까. CD 함수는 항상 이렇다니까요. 항상 이래. 그래서 거기 각주에 또 예를 들어놨어. 얘가 어떤 예를 들어놨냐면 효용함수가 A에 L의 알파승, 뭐
L의 알파승, 뭐 C 이렇게, C의 베타승 뭐 이렇게. 이게 앞에서 우리가 보는 형태, 그 형태잖아요. 이 형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MRS를 구해보면, 뭐 차합선의 접선의 기울기 MRS, 요 MRS LC죠. 베타분의 알파라 그랬잖아요. 베타분의 알파. 그리고 뒤에다 뭘 곱한다고? 요거 뭐가 있든 없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A는 다 사라져버려요. 미분해버리면 여기 L분의 C가 되고. 요게 MRS고, 요 MRS하고 뭐가 맞아떨어야지? 임금률이 맞아떨어져야 첫 번째 효용 극대화가 달성되고, 두 번째는 제약선이 있죠. 요 맥시마이즈 유틸리티 이렇게 하면서 맥시마 유틸리티 하면서 요 효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서브젝트 제약선이 있잖아. 그 제약선이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소득 인컴이요. 소득이라고 하면 안 되고, C로 봤으니까, 이것도 C라 해야 되겠네. 이 재화 소비 규모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신의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비근로소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임금률, 총 가용시간에서 여가 소비하고 남는 것, 요렇게요.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유지돼야 된다. 비근로소득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고요. 근로소득만 있을 때 나타나니까. 그러면, 요거 우리가 요거 이식이라 그랬을 때 일식과 이식을 연립해야지 동시에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식을 다시 한번 써봤을 때 C로 정리하면 이게 뭐가 돼? C로 정리하면 여기가 베타 L W 이렇게 되고, 뭘로 나눠야 돼? 알파로.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 여기가 W L 이렇게 되겠죠. 얘하고 같아. 그래서 연립을 하면 1'하고 이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W equal H 바 마이너스 L 알파분의 베타, 여기가 W L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야? W 곱하기 H, W 곱하기 H. 그래서 좌우변에 뭐가 사라져버려? W 사라져버려. 그러면 여기가 L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L은 요 분모의 알파분의 베타, 분자의 H바 마이너스 L 요렇게 되면서 요게 여가수요 함수인데요. 요 여가수요 함수인데, 이 여가수요 함수에 뭐가 사라져 버렸어? 위에 임금률이 사라져 버리면서 임금이라는 변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말은 임금이 아무리 변해도 여가소비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노동공급도 안 변하겠죠. 그래서 노동공급의 임금 탄력도가 제로다. 이거 항상 강조해서 설명을 제가 하는 건데, 이제 요게 비노동소득과 겹쳐서 이렇게 문제가 작년에 나왔어요. 여기까지 지금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는 비노동소득의 증가. 이거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 설문 3을 보세요. 비노동소득의 증가. 아까 우리가 봤던 얘가 지금 얘가요. 더 바깥으로 가게 되면 여기다 그냥 그려버리면 이렇게 비노동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요렇게 밖으로 나갈 것이고요. 예산 집합이, 그리고 얘는 대체 효과가 있어 없어? 없고 오직 소득 효과만 있는데 요렇게 밖으로 나갈 거예요. 요런 점이 이렇게. 그래서 비노동소득이 증가하면 뭐가 늘어? 당연히 여가소비가 늘지. 여가소비 우리 관심은. 물론 재화소비도 늘 거예요. 여가소비, 재화소비가 다 늘어. 비노동소득 여기도 들어있고요. 여기도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여가소비, 재화소비가 다 늘겠죠. 그래서 여가소비에 미치는 영향 물었어요? 는다. 그리고 이게 여가소비 안에 보면 요 L 스타하고 EN과의 관계가 있죠. 우리가 항상 뭐 하나가 변했을 때 다른 하나 변수값이 어떻게 변하냐 보려면 미분해버리면 돼. N으로 L 미분해버리면 요 앞에 게 기울기가 개수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DN분의 DL은 어떻게 쓸 수 있어?
3W분의 여기가 2가 되고 얘는 당연히 0보다 크죠. 따라서 비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여가소비 규모는 당연히 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소득이 느니까 65페이지 오른쪽 보세요. 노동공급은 아니 여가소비가 느니까 노동공급은 줄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작년에 이것 때문에 학생들 점수가 엄청 안 나왔어. 이게 조금 이제 외교원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인보국제 같으면 인보국제에 비슷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꽤 비슷한 문제들이. 그래서 66 잠깐 쉽시다. 잠깐 쉬고